친척집이 아닌 교장집, 더 꼬인 은발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이 뉴스가 아마 오늘 가장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친척집에 잠시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는 해명이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건데요. 청와대는 앞서 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온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당시에는 이제 자집 납세를 하면서 위장 전입을 하는 게 친척집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화여고의 교장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아마 이제 오늘 청와대 해명도 처음에 이제 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화로 물어봐서 이제 정확하게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지금 위장 전입을 한 장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집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장 전입 많이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교장, 그러니까 전 교장이죠. 전 교장이 이제 전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을 보니까 19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실상 이화여고가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집이에요. 전세권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아파트가 어딨냐면 이화여고 바로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 교장의 또 관사로 쓰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화여고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화여고가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허락해 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뭔가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의 딸을 이화여고 입학시키기 위해서 강경화 후보자와 학교 측이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1년 동안 이제 친척집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약 3개월 정도만 여기에 있다가 바로 학교 추첨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다시 연희동 집으로 옮겼어요. 즉 1년이 아니라 3개월만 사실은 이 집에 그러니까 옮겨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처음에 어떤 이야기와 달리 이 이야기가 자꾸 지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정직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진보 실장님, 실제로 저희 취재기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집이 그 원어민 선생님들의 숙소를 위해서 마련된 집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너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됐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화여고에서, 이화여고 재단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런 이 돈이 들어간 그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화여대 정유라 학생 사건입니다. 정유라가 관련해서 이화여대 전 총장이죠. 지금은 총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 자신은 어떠한 학생도 만날 수 있다. 만나고 또 어떤 학부모도 만난다. 이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이화여대 학생이 15,000명인데 15,000명을 어떻게 다 만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 이화여고의 전 교장이지만 어쨌든 그 건물 자체는 이화여고 재단이 이화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쨌든 만들어 놓은 이화여고의 재단에 돈이 들어간 그곳이 한 학생의 전학을 위해서 쓰였다면 이건 특혜다. 특혜죠.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화여고 측의 특혜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고, 근데 핵심은 강경화 후보자가 당시에도 장관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고위공직자였으니까 이런 특혜가 있을 수도 있다. 저 허 교수님. 네네. 아까 준비했던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교장 전셋집이었잖아요. 친척집이 그렇죠. 아니고.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한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저희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실제 강경화 후보하고 친척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죠. 그렇죠. 만약에 진짜 친척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뭐 이하여고의 뭐 재단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그 학교의 재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강경화 후보가 이하여고 졸업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 중에 유명인이죠. 그럼 이 정도 유명인이 되면 학교 측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려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만약에 진짜 친척이 아니다면 이제 거짓말인 것은 사실이가 되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짚고 싶은 것은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은 이거 뭐 반드시 문제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해명과 또 그 해명의 진실성을 한 번 더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자녀분이 이하여고에 이제 전학을 왔는데 만약에 이 자녀분 때문에 이하여고에 전학을 오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에 못 오게 됐으면 다른 학교로 가게 됐으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뭐 반칙과 특권이 맞죠. 교육권 뭐 박탈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뭐 책임의 무게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정유라 사건에서는 정유라가 그런 반칙적으로 입학을 함으로써 다른 입학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는 불상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 당사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그런 경우를 한번 따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장 전입을 거짓 해명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취재진 강경화 후보자 출근길로 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하시겠습니까? 친인척이십니까, 심 씨랑? 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심 씨랑 친인척이십니까? 일단 뭐 화면상에 봤을 때는 일단 묵묵부답을 하고 있네요.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사실 강경화 후보자와 저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긴 해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재단에서 제공된 집이 개인의 그 전입할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만약에 뭐 금전이라 갔다면 뭐 업무 방해라 이게 가능성은 있는데 2000년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어떻게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다만 도덕적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친척이라고 차라리 해명하지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친척집이라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학교 소유였거든요. 학교 소유이기 때문에 이하 학원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해명 자체가 또 부적법한 해명이 됐고 또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 같아요. 뭐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해명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례적으로 먼저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자체가 약간 부적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 네. 물론 청와대가 뭐 해명 자진납세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강경화 후보자의 말만 믿고 청와대도 그대로 그냥 교장 전셋집인데 친척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사실은 제일 기초적인 검증 호수예요. 왜냐하면 이 위장전입 문제는 주민등록 그 등본만 떼보면 주소지 이전만 보면 대충 압니다.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왜 이 짧은 시간 동안 여기에 거주를 하고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면 최소한 1년은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제일 발견하기 쉬운 게 바로 좀 위장전입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실 청와대가 중요한 첫 번째 인사를 발표하면서 저는 인사수석이 이런 부분도 살펴보지 않았다. 물론 뭐 지금 해명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듣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역대 그 초기에 보면 항상 이 인사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각 과정에서. 그렇다면 최소한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제 발표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과정을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1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 딱 떼보면 딱 나옵니다. 전출일자, 전입일자 딱 나오면 그게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2000년 7월에 주소지 변경했다가 3개월 만에 바로 다시 그렇죠. 연희동으로 간 그렇죠. 주민등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딱 봐도 아 이거 왜 이렇죠? 라고 되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여기 이 집에 갔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건데 이 집은 누구 집이냐 물을 수 있는 건데 최소한 그런 것도 안 물어봤다는 거 보면 지금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우리가 초기 상황이고 좀 이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시스템이 안 갖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종구 실장님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가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된 채로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건데 네. 지금에 와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아직 그 청와대가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 내용도 이래요. 경중, 빵과 뭐 떡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게 다 사연이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연을 또 호소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전 정부의 인선에 비해서 가로 닫고 심각성이라든지 반복성이라든지 이런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경하다. 그런 판단에서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명도 지금에 와서는 참 잘못된 해명이었다. 경중으로 따질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인수위가 없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바로 당선된 이후에 바로 정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정부를 출범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검증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인정한다. 차라리 그렇게 나섰으면은 저는 훨씬 더 이해폭이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 중심으로 열심히 검증하고 있음에도 시간이 좀 모자라서 완비가 잘 안 됐다. 이런 그렇죠. 차라리 사실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경중이 다르다. 우리는 훨씬 더 경하다.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중한 그런 어떤 이 사안이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해명을 한 것이 도리어 더 꼬이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그죠. 뭐 동의하는 게요. 어쨌든 민정수석만 있었지 비서관도 이제 최근에 지금 갖추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실제 일을 하는 건 비서관 밑에 행정관들이 해야 되는데 행정관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일부 행정관들은 과거 정부에서 있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만큼 자기도 붕 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검증 작업이 철저히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총리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는 뭐 검증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정한 거 아닙니까? 실제 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열흘쯤에 이미 기점을 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검증 전혀 없이 어쨌든 선거 과정에 호남 총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정치와 민심을 위한 그런 총리 후보를 내정했기 때문에 검증 부분은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국민들 누가 봐도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도는 친척집이 아닌 걸로 거짓 해명이 일단 드러난 거고 더 추가로 아까 이종훈 실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화여고와 이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특혜가 더 확실히 있었으면 그 문제도 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현재 의원님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면 강경화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4년도에 경남 거제에다가 집을 하나 사는데요. 그렇지. 이게 두 딸 이름으로 집을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게 되면 본인의 돈으로 사지 않으면 아빠 엄마의 돈으로 사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돼 있어요. 예. 3개월 안에. 근데 증여세를 안 물었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지명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세금을 갖다가 500만 원 정도를 물었단 말이죠. 이거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서민들이 말이죠. 이 세금 안 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고 전기료금 얼마나 안 내도 사실 그런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8천만 원 양쪽 이제 두 딸들이 해서 집을 구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증여세 자체가 500만 원 안 내면요. 상당히 이거는 본인들로서도 문제가 될 텐데 문제는 딱 후보 지명되자마자 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럼 만약 후보 지명이 안 됐으면 영원히 안 냈을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공적 의식이 없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해서 사실 공직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장전입을 한 게 바로 2000년도입니다. 그럼 공직자 신분으로 2000년도 위장전입을 했고 2014년도에 공직자 신분으로 결국 증여세를 안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5가지 원칙 중에서 2가지를 지금 어긴 겁니다. 예. 즉 세금 탈루와 위장전입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관왕이죠.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그냥 위장전입 문제만 나올 때는 좀 그래도 능력이 좀 있다면 그다음 덮어갈 수 있는데 지금 벌써 2가지가 나온 이상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쉽게 청문회에서 넘어가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강경화 후보자 측은 오늘 오전에는 취재 앞에서 별말은 없었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비서실장을 시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 공약을 선언하고 지명 발표했을 때처럼 당당하게 본인이 TV 앞에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집에 직접 약속하신 5대 비리에 관해서는 2주 만에 지켜지지 않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예, 뭐 압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은 끝났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영 원내대표도 그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호남 총리 후보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그랜드 디자이너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 문정부에서 판을 크게 보고 뭐 전략과 정책을 추진할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인사로 이렇게 그 난항을 겪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율도 높았고 그렇죠.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안별로 반박자 빠르게 뭔가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포용 정책이라든지 혹은 멘트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반박자가 빠른 그런 어떤 호흡을 가졌다가 지금은 서너 박자가 늦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이것을 대응을 했어야 됐거든요. 지난 주말이 되기 이전에 사실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강경화 후보자 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예, 강경화 후보자 건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터진 게 김상조 후보자였어요. 네. 김상조 후보자의 그런 그 위장 전입까지.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빨간불, 즉 리스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난항을 겪었던 게 바로 그 광우병 사태라든지 뭐 촛불 사태라든지 이런 리스크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가 사실 사태를 얼만큼 악화시켰냐를 잘 봤다면 이번에도 사실은 이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인사 문제로 난항이 예고됐을 때 그렇게 불안했을 때 빨간불이 딱 켜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지금 서너 박자가 늦고 있어요. 아직도 대응이 빠르지 않다. 아직도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니 리스크가 없을 때 공세적으로 할 땐 잘했는데 리스크가 생겼을 때 방어가 될 때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뭐 박지원 전 대표 얘기도 했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웬만하면 다 인준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원주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원주 의원이 이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말 내내 제가 문자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한 통쯤 받은 것 같습니다. 거의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통신망이 아니라 직접 행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섬찟한 일입니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왕따시키고 린치하는 그런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발언으로 인해서 문자 테러에 시달릴지도 모르겠지만 꿋꿋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 전입건 거짓 해명도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허 교수님. 네. 이게 일각에서는 또 야당이 너무 또 처음부터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이제 저력의 기회가 온 거죠.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뭐 야당은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 내부에도 여러 가지 당내 갈등으로 야당이 정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기회로 온 거 아닙니까? 실제 초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높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첫 발목이 잘 피일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위주로 처음에 이렇게 인선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 디테일한 검증이 안 돼서 덜커덕수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 뭐 아주 이제 본인이 비유를 했지만은 좀 말씀은 좀 지나친 물건에 비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야권을 지지하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야권이 바뀌는 바람에 저도 잠시 혼돈이 왔는데 뭐 굉장히 이제 강한 투로 이현주 의원을 또 공격을 하는 이런 게 왔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뭐 정치인이라는 게 자고 나면 욕먹고 돌았으면 욕먹는 게 정치인입니다. 잘해도 그게 이제 정치인의 일인데 이제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런 문자 테러 과정에 문자를 많이 보낼 수는 있지만 너무나 지나친 인신공격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라면 또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치인이면 정치인의 일이라는 게 요급 아닙니까? 욕먹는 게 일인데 또 감당할 수 있는 내공도 가져야 된다. 그런 충고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인은 오늘 꿋꿋이 할 말 다 하겠다는데 꿋꿋이 할 말 다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이제 국민적 정서와 공감대 위에 될 때 이런 테러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논란이 계속 커질수록 박지원 변호사 야당은 뭐 문자 테러 이런 거 문자 폭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각 후보자들의 논란에 대해서 공세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 폭탄, 문자 테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정치인이라면 숙명이에요. 뭐 하지 말아야죠. 저기 겁나고 무서우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살해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의원인데 어떤 그 도를 지나치는 범죄에 가까운 어떤 그런 문자를 받는다면 그런 것들은 뭐 이현주 의원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이현주 의원이 하태경 의원은 그 말했습니다. 한 10,000통 정도 받아봐야지 정치인으로 전성기를 뭐 생각이 들 거다. 조금 받았을 때는 못 느끼는데 지금은 받을 때 그때 그립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자라든지 국민의 어떤 성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판 이런 거는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도가 넘어간다면 법적인 조치가 된다라는 것도 또 보내는 사람들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장 전입 거짓 논란, 거짓 해명에 시달리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앞으로 청문회 때 어떻게 할지 지켜볼 텐데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에 의해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 썼던 핵심 답변 중에 저희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 20여 년 저희 신혼부터 시작해서 쭉 약국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한 30년 이상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뭐 그다지 시간을 쓸 기회도 없었고 제 아이가 제 결혼 18년, 19년 지나서 뭐 낳았습니다.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가 안 들었고 그래서 열심히 뭐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현중 의원님 네. 그런데 뭐 서훈 후보자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게 뭐 재산 증식 논란도 있고 또 부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마 그 본인이 이제 노후를 대비를 해서 이 상가를 한 5개 정도를 이제 분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를 이제 분양받아서 이제 그걸 한가. 거기 또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그 카페와 관련해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대로 된 노동법과 관련한 계약을 맺지 않고 이제 했다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아마 청문회 때 이제 아마 밝혀질 것이지만은 또 본인이 이제 그 KT와 관련해서 자문을 이제 2012년도 그러니까 대선 전에 했습니다. 그때 해서 자문료를 한 월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거. 또 삼성에 자문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 물론 이제 아무래도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워낙 오래 있었고 또 남북 관계는 뭐 서훈 후보자만큼 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뭐 기업 측에서 필요해 해서 이제 아마 자문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나 이제 그 어떤 일반적으로 봐서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자문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 아니면 혹시나 기업 측에서 아무래도 서훈 후보자가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position 친했으니까 좀 보험 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게 아마 오늘 청문회 때 좀 집중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수사하겠다고 말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실까요? 반드시 이번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찰 이런 일들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요. 이종훈 시장 보니까 네네. 댓글 사건 관련해서 직원 징계 조치 가능성도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 사건은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댓글 사건은 이미 이제 그 판결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뒤에 이야기가 저는 방점이라고 봐요. 국정원이 앞으로 정치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에 봉사를 해야지 정권의 어떤 이익에 봉사를 한다. 하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 속에서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표적인 어떤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연결해서 그러한 사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상징하는 것 국정원이 이제 정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단절하는 그런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상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어떤 CIA가 그렇지 않겠죠? 미국의 CIA 같은 경우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장이 해임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은 딱 이 국가의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거짓 해명과 관련해서 야당의 공격 얘기를 두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